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원어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경원입니다. 네, 2013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 시작할 때 계획했던 것들 하나하나 잘 챙겨 나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에서는 고3이 되는 우리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영역별 공부법, 논술은 물론이고 또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특강까지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겨울방학을 맞아서 도약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 꼭 놓치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경호 선생님께서 주제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오늘은 영역별 공부법 첫 번째 시간인데요. 겨울방학 2014 수능 정보 국어편입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네, 자 2014학년도 수능은 또 변화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의 국어 영역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강의는 물론이고요. 또 미모로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인 선생님이시죠. 김민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다른 시작이 밝아왔습니다. 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갈 준비 되셨죠? 네, 여러분과 함께할 동반자 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김민정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전문가를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국어 영역에 카리스마 있는 지휘자 안진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진우입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말이 있죠. 열정을 가지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올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14학년도 영역별 공부 방법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오늘 올해 첫 시간에 모신 두 분의 선생님인데요. 오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우리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4학년도 수시 상담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교원 선생님께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올해는 특히 이제 2014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변화가 많아서 학생들의 걱정이 클 겁니다. 그래서 수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상담 접수는요, 전화로 하실 때는 02에 311-5441번부터 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겨울방학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한 해의 시작을 좀 든든하게 잘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겨울방학 특집 먼저 김민정 선생님의 강의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죠. 네, 여러분들의 꿈의 동반자. 네, 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김민정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 밝아왔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항상 무엇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드디어 2014학년도 수능을 준비해야 하죠.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가 준비하는 수능이 무엇이고 이 수능이라는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는 시험인가 이런 것부터 먼저 아는 것이 수험생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두 분께 여쭤볼까요? 네. 수능이 무엇의 약자일까요? 수학능력 시험이요? 네, 앞에다가 딱 두 글자만 더 붙여주세요. 아, 뭘까요? 네, 대학? 네, 그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수학 능력 평가. 너무나 친숙한 말이죠. 항상 수능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친구들이 대수능을 그냥 큰 수능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 나머지 단어는 친구들한테 얘들아 이게 어떤 의미니?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을 잘하는데 학생들이 항상 이쪽에서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과 친구들한테 막 수학이 뭘까 물어보면 수학이요.
뭐 수학이 뭐라고? 수학이요. 아니 수학이 뭐냐니까 매스매틱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수능에서 수학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머나. 라고 네,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학이라는 건 학문을 네, 배우다 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대학에서. 대학에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에선 우리가 아는 것을 배울까요? 모르는 것을 배울까요? 당연히 모르는 걸 배우겠죠. 그럼 모르는 과목을 배울 때 필요한 능력이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네, 모르는 걸 던져줬을 때 어디다 쓰죠? 네, 이건 한번 지워볼까? 네,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모르는 걸 툭 던져줬을 때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상황에 그것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추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네. 이런 능력들을 요구하겠죠. 그럼 이 모든 능력을 한 단어로 딱 통칭해서 바꿔볼까? 이 모든 능력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사고력.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사고력이죠. 가끔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사실 공부 막 많이 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좀 성적이 잘 나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수능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사고력. 그러니까 머리 좋은 친구들이 사실은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물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미 글렀네요 하는 되게 낙담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낙담을 한다면 제가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겠죠. 앞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앞으로 공부할 때는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수능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니까 나는 계속 공부를 할 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의 목적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쓰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네, 수능 출제 매뉴얼, 네, 그 부분을 선생님이 잠깐 가지고 왔거든요. 잠깐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수능 출제위원들이 옆에 끼고 사는 수능 출제 매뉴얼이죠. 지금 보시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블라블라시 전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전국 수준의 시험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네요. 바로 밑에 보시면 언어 시험은 대학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우리말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나와 있죠.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네. 자, 그럼 다시 일로 돌아와 볼까요? 민정쌤의 말이 뻥이 아니었구나. 네. 확신을 가지셨죠, 이제?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수능을 볼 거예요. 수능을 볼 때 무슨 과목을 시험 보죠? 국어. 네. 국어. 그쵸? 그리고 영어. 그리고 수학.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이라는 것 하에 국어와 영어와 수학이 있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본질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단 국어는 우리말이 도구가 되는 거고요. 영어는 영어라는 놈이 도구가 되겠죠. 수학은 숫자가 도구가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특히 이과 친구들. 막 선생님 저는 그거 너무 싫어요. 막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왜 싫어? 물어보면 너무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절대로 수능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고력, 생각하는 거. 국어도 앞으로는 수학처럼 공부하도록 합니다. 국어를 수학처럼 공부하라는 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일까요? 국어를 수학처럼 공부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법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좋아요, 좋아요. 또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네. 사고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수학 문제를 풀 때 친구들한테 너 수학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니? 고민해요. 고민해요. 근데 국어는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니? 넘어가요. 보통 친구들이 넘어가거든요. 혹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지금 아마 들으면서 내 얘기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1, 2, 3, 4, 5 중에서 두 개가 약간 헷갈려. 3번, 5번이 막 헷갈리는데 문제를 풀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약간 3번인 것 같아. 3번을 체크를 했어요. 근데 채점을 하다가 보니까 답이 몇 번인 거예요? 5번인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맞았어. 아까 잠깐 헷갈렸던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언어는 사고.
이건 본인의 사고가 잘못돼서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언어도 수학처럼 푸세요. 어떻게? 첫 번째, 고민하면서. 두 번째, 정답의 근거를 찾으면서.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법칙이라고 얘기하셨죠. 기본 개념을 충실히. 언어 공부도 수학처럼 해야 된다. 국어 공부도 수학처럼 해야 된다. 왜? 수능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동일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겨울방학이 지나면 이제 바로 고3이 되는 우리 예비 수험생들 수능이라는 시험의 본질이 뭔지부터 좀 선생님께서 네. 자세히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고3 예비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는 2014학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하고 네.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이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에 주목해야 할지 이 점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당연히 준비를 해왔겠죠. 자, 2013학년도 수능. 정말 이제 몇 달 전에 치러졌었죠. 2013학년도 수능 대 2014학년도 수능.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 두 분께 여쭤볼까요? 딱 이걸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차이점이 어떤 거 있으세요? A형, B형이 달라지죠? 그렇죠.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A형과 B형으로의 분화죠. 약간 A형, B형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걸 모르는데 어떡하지? 난 지금 입시에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입시 정보 많이 하셔도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네, A형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정보는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A형 같은 경우에는 쉬운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하게 딱 말씀을 드리면 A형은 쉬운 수능, B형은 조금 어려운 수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3학년도 수능까지는 언어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언어 영역이면서 과목은 지금 문과, 이과, 예체능 학생들이 모두 함께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분화가 된다는 거죠. 분화가 됐었을 때 가장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쵸? 한 명이 충무로 같이 시험 보다가 쪼개서 시험 보니까 그렇죠. 등급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면 당연히 시험을 같이 응시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가장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럼 A형은 어떤 아이들이 신청하고 B형은 어떤 아이들이 신청할까요? 지금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기들은 어떤 수능을 컨택을 하겠다. 우리는 어떤 수능을 보겠다라는 걸 이미 자료를 다 발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보시면 서울시 내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로 말씀을 드리면 A형의 경우에는 보통 이과 학생들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을 B형을 선택할 거예요. 수학 B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국어는 A형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과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A형을 선택을 하겠죠. 수학을 B형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울시 내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에서는 대부분 B형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A형, B형, 이건 대부분의 선생님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수능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여쭤볼까요? 2013학년도 수능에서는 무슨 과목을 치렀었죠? 여쭤볼게요. 언어 영역. 네,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그런데 명칭이 바뀌죠? 언어 영역에서 뭘로 바뀌냐면 국어 영역.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리 영역에서 수학. 그리고 외국어 영역에서 영어. 항상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명칭이 왜 바뀌었을까요? 언어에서 국어로. A형, B형의 변화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등급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 라는 정도의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명칭이 바뀌었다는 건 본질적인 성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언어 영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을 보시면 아는 지문이 나올까요? 모르는 지문이 나올까요? 모르는 지문이 나오죠. 범교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 영역은 뭘로 바뀌냐면 교과형 수능을 표방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쌤, 그러면 교과서를 열심히 보면 되겠네요. 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한번 볼까요? 고1 때 저희가 배우는 과목은 고등국어, 글씨가 왜 이렇죠? 네, 고등국어 상하를 배우셨을 거예요. 고등국어 상하는 수능의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등수학 상하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고2, 3 때 배우시는 과목 문학, 그리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독서와 문법, 이렇게 3개의 교과서를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옛날에는 막 언어 영역 문제집을 진짜 막 이만큼씩 풀었거든요. 저 옛날에 취미생활이 언어 영역 문제집 푸는 거여가지고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언어 국어를 가르치고 있겠죠. 네, 막 그래서 푼 문제집으로 막 이렇게 쌓아봤더니 정말 이만큼씩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교과서 3개만 보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교과서 목록을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으로. 화법과 작문 교과서는 네, 지금 보시듯이 3종이고요. 그리고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지금 보시듯이 네,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4개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문학교과서 어머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화면이 또 있을 거거든요. 네, 문학교과서는 총 14종이나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선생님, 저렇게나 많은 교과서를 다 봐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제가 드린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새겨 들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중요한 글씨를 빼먹었네요. 2014학년도 수능. 지금 보시면 2013, 14 숫자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뭐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 수능이라는 건 바뀌지 않았다는 거. 본질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공부법 마지막으로 콕콕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마지막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기존의 기출문제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A형의 경우에는 시가 단독으로 출제될 거예요. 또 모르죠. 5월 17일 예비평가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 실제로 6월, 9월 수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 봤었던 시험으로 예비평가를 봤었던 걸 저희가 이제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A형의 경우에 시는 단독, B형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가나다 세트였는데 그게 가나로 바뀌었죠. 이 바뀐 것을 제외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개념어라든지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작품에서 묻고자 하는 바는 절대 바뀐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그리고 용어가 조금 낯설지만 독서는 기존의 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작문은 기존의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문학과 작문과 독서 요 3개는 기존의 기출문제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거. 왜? 수능을 출제하는 기간은 평가원이니까 평가원에서 이미 우리는 수능을 이렇게 낼 거야 라고 보여줬었던 텍스트만큼 좋은 텍스트는 없겠죠. 그리고 남는 화법과 문법. 선생님, 화법은 어떻게 해요? 화법은 괜찮아요. 쉬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화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담화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화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들, 뭐 상호 교섭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좀 낯선 용어들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문법이죠. 최소한 문법의 경우에는 기존 수능에서 한 문제로 출제된 문제들이 5문제, 네, 그리고 B형의 경우에는 고전 문법까지, 어떻게 해요, 그죠? 고전 문법까지 해서 6문제로 문제 개수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문법 문제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형태의 문제였다면 바뀐 수능에서의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직접 노출해서 그 개념들을 모를 경우에는 문제를 틀릴 수 있도록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학생들이 그러니까 문법 교과서를 좀 꼼꼼히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문법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을 좀 잘 정리해 둬야 되겠구나 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정 선생님께서 2014학년도 수능에서 바뀌는 부분이 어떤 것이 좀 전체적으로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국어 영역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콕콕 짚어주셨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그 변화의 흐름에 이제 잘 안착을 하셔야겠죠. 네, 예. 네, 지금 이제 잠시 후에는 우리 안진우 선생님께서 또 2014 수능 국어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안진우 선생님 강의에 앞서서 우리 김민정 선생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2014학년도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분화가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또 이제 2014학년도 수능 모집 요강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는 문과에서는 국어 B형을 요구하고 있고 이과에서는 A형을 지정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변화했다는 점이죠. 언어라는 범교과 영역에서 국어교과라는 형태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점. 그래서 그 점을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네 번째 특징을 보면요. 수능 국어 대비법에서 문학과 독서와 작문, 이 기출문제 중심으로 작년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 문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섯 번째 보면은 화법에서는 담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법이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필수 개념을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준비 방법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2014년 수능이 달라진다. 특히 변화의 폭이 큰 국어 영역.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2014학년도 수능이 언어 영역에서 국어로 바뀌면서 많은 혼란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공부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학년도 국어 맞춤 공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지혜 양의 특별한 국어 영역 공부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언어 영역에서만큼은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다는 신지혜 양. 변화된 2014학년도 국어 영역 고득점은 교과서에 달려있다는데요. 이번 2013년도 수능에서 언어가 국어로 이름이 바뀌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수능의 범위가 바로 이 교과서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들이 봤던 내신 문제가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과서를 충실히 봐야 합니다. 수능 공부에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던 교과서. 하지만 올해 주요 출제 범위가 되면서 교과서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데요. 작은 지문과 문제 하나까지도 뜻을 생각하며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의 지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소문제나 교과서를 읽은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수 있는 학습 활동 등이 있는데요. 이 둘을 잘 활용하여서 교과서를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시험 시간은 같지만 듣기 영역 5문제가 폐지되고 총 문제가 45문항으로 줄어든 국어 영역. 하지만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문항수가 5개가 줄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문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긴 지문일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문을 볼 때에는 보기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은 빠르게 읽어 내려가며 내용을 파악하고 보기에서 나온 부분은 천천히 읽어 내려간다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답을 찾기도 더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1점짜리 문항이 없어지고 3점짜리 문항이 10문항으로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마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수능 국어에서는 1점짜리 문제가 없어지는 대신 3점짜리 문제가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하나 틀릴 때마다 받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에 아는 지문이 나왔더라도 문제를 바로 풀기보다는 지문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시험의 유형이 바뀌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지혜 양. 후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수능은 좀 바뀌었지만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감을 잃지 않게 공부한다면 여러분들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4학년도 수험생 화이팅! 수학능력시험의 첫 단추 국어 영역. 국어를 잘 풀어야 모든 영역이 순조로운데요. 오늘 알려드린 신지혜 양의 노하우로 합격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네, 선배의 이야기, 굉장히 또 진솔한 이야기 함께 하셨는데요. 영역의 이름이 바뀌는 만큼 교과서를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말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예. 네, 우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영역별로 선배들의 쪽집게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2014 수능 국어 어려운 문제 쉽게 푸는 요령에 대해서 우리 안지루 선생님께서 지금 특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학생들 어떤 비법을 공개해 주실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지루 선생님입니다. 자, 먼저 오늘 저는 공부에 대한 얘기 좀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조카가 한 명 있는데 그 조카가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 학생들 이 고민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은 어떤 한 교수님이 유리병을 하나 딱 가져오셨어요. 그러다가 뭐라 했냐면 거기에 골프공을 이제 꽉 채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 거죠, 학생들한테. 다 찼나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은 자갈돌을 또 넣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었더니 자갈돌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찼냐 그랬더니 정말 다 찼다고. 그때 모래를 이번에는 거기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래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 찼나요? 그랬더니 정말 다 찼다고. 근데 이제 맥주를 2캔을 따가지고 거기에 딱 부었는데 맥주 2캔이 다 차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막 웃고 난 뒤에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유리병은 우리 인생과 같은 거다. 그래서 골프공은 뭐냐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갈돌은 뭐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 모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만약에 골프공부터 넣지 않고 모래부터 넣었다면 과연 골프공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걸 먼저 자기 삶 안에 채워 넣을 때에 자질구레한 것들은 저절로 차 넣을 수 있는 거지만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럼 공부는 뭘까? 그랬더니 골프공이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바로 유리병이다. 공부는 아무리 하고 채우고 또 채워도 그 그릇이 커지게 만드는 유리병이다. 그러면 뭐든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물론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놀 수도 있고요. 근데 공부를 하는 건 절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갑자기 이제 한 학생이 그럼 맥주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예요, 선생님?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삶이 빡빡하게 꽉 차 있더라도 맥주 2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여유는 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도 맥주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공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앞선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워지는 국어. 어려운 국어를 쉽게 푸는 법을 강의하려고 그래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국어가 정답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대략 어느 정도라고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정답률이 몇 % 정도 될까요? 모든 문제를 합쳤을 때.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말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80%가 넘습니다. 예. 대략 한 83.4%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들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잘 맞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들에서 많이 틀린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형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요. 이 어려운 문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보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보기가 나오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밑줄이 주어지죠. 밑줄이 있으면 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림이나 그래프가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쉽게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쉽게 푸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보기가 주어졌을 때 사실 보기가 주어졌는데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요. 이렇게 나와요. 보기를 참고하다. 참고하여서 그 다음 뭐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게 되면요. 놀랍게도
보기가 중요하기보다는 보기가 아닌 제시문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먼저 한번 잠깐 문제를 보실까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자, 보시면 보기를 참고했을 때, 참고 나왔죠? 끝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76% 정답률이었고요. 밑에 2번도 참고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정답률이 60%였습니다. 또 보기는 한 다음에 오른쪽 끝에 가면 참고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밑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자, 왜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일 때 보기보단 제시문이 중요해지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다는 건 적절한 게 몇 개여야 되죠? 선택지가 5개 중에 4개가 적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거 4개를 보기에서 만들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보기는 짧거든요. 네네. 제시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을 때 보기에서 다 답의 근거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제시문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반대로 적절한 걸 물으면 보기에 하나 딱 나와 있고 그걸 딱 고르는 형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적절한 걸 내기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건 이미 제시문에 4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개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절한 것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훨씬 더 많고 그럴 때는 보기보다는 실제로는 제시문이 중요해진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참고하여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보기가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왔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실제로는 선택지가 1, 2, 3, 4, 5가 나와 있는데 정답이 2번이었어요. 2번을 잠깐 보시면 흐르는 빛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흐르는 빛은 오른쪽 끝에 가면 상승 이미지를 통해 이랬거든요. 이 2가지만 잘 생각해 볼까요? 자, 넘겨 볼까요? 잘 보세요. 이거는 조지훈의 승문인데요. 얇은 비단으로 된 하얀 모자는 고이 접은 나비 같구나. 그 다음이 파랗게 깎은 머리에 이 박사 고깔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두 볼에 흐르는 건 뭘까요? 바로 눈물이죠. 그럼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나요? 눈물이 분수일 리는 없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단 말이죠. 자, 보실까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두 벌에 흐르는 빛은 절대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강이죠. 그럼 결국은 보기에 블라블라블라 아무것도 안 읽었거든요. 결국은 시에서 흐르는 두 볼에 흐르는 게 눈물인지 아니냐,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걸 아느냐, 요것만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정답률이 6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느냐, 보기를 연락해 본 거죠. 보기를 연락해 보다가 시간은 다 갔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보기를 참고하여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좀 역설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보기보다는 제시문에 주목을 하라는 점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보기 문제도 이제 어려운 문제지만 또 이제 네. 밑줄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예. 자, 이런 문제를 좀 요령 있게 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밑줄도 사실은 밑줄을 왜 줄까요? 사실은 어려우니까 이거 보고 풀어라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밑줄 보고 푸세요라고 했는데 밑줄에 답이 그대로 나와 있으면 누구나 다 풀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밑줄을 줄 때 정답과 관련 있는 다른 부분의 밑줄을 긋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밑줄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밑줄과 관련된 다른 부분을 살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자, 보실까요? 잘 보세요. 밑줄은 어디 있냐면 앞전 효과라고 기억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앞전 효과에서 밑으로 2줄을 내려가 보면 뭐라냐면 고주파 교류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에 제가 색깔 표시를 해뒀거든요. 어디 있냐면 바로 밑에 줄 끝에 앞전 효과로 인해 고주파 교류가 발생한다. 자, 고주파 교류에다 밑줄을 긋고 문제를 볼까요? 다음 장면 넘어가면 다음 단계가 일어나는 것은 이랬거든요. 정답은 바로 고주파 교류 발생인 3번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다음 문제도 밑줄은 어디 있었냐면 모방이라는 데 밑줄이 그어 있었습니다.
모방이라는 부분에 밑줄이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 잘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 두 줄 내면 시간 차이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간 차이를 두고 같은 선율. 요걸 기억해 보셔야 돼요. 자, 넘겨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1, 2, 3, 4, 5가 있는데 일단 같은 걸로 시작해야 되니까 A로 시작되는 게 같아야 돼요. 첫 부분이. 그런데 시간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2번은 같은 걸로 시작되지만 시간 차이가 없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같은 걸로 시작되질 않아요. 그럼 결국은 답이 몇 번이냐면 1번밖에 없는데도 정답률이 69%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일반 정답률은 몇 프로라고요? 83%가 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음 문제도 잠깐 보실게요. 자, 이 문제도 보시면 밑줄은 어디냐면 이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이다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면 근데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뭐라냐 오른쪽 귀에만 외부의 소리를 가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소리가 발생한다 이랬거든요. 오른쪽 귀에다 소리를 줬는데 왼쪽 귀에도 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선택지 2번을 보시면 한쪽 귀에 외부 소리를 자극을 가했는데 반대쪽 귀에도 소리가 난다. 이게 오른쪽에 소리를 가했는데 왼쪽에도 난다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정답률이 79%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밑줄이 있는 부분과 관련된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였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시간 짧기 때문에 제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드리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됐냐면 기억은 그 후 사막의 형성이라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뒷장에 한번 넘겨볼게요. 네. 그 후 사막의 형성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는 데가 그 후랑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 장 넘어가 볼게요. 다시. 앞으로. 저위도 사막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그 앞에 있거든요. 맨 첫 줄에 저위도 사막은 한 다음에 뭐라냐면 그 밑에 보면요.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찾아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럼 문제를 한번 두 장 넘겨서 문제를 볼게요. 자, 답은 뭡니까? 1번이죠. 대기 대순환 그대로 나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자, 저를 잠깐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뭐냐면 밑줄이 주어져 있다. 밑줄을 보지 말고 제발 밑줄의 앞과 뒤에 반드시 밑줄과 관련된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왜 밑줄에다가 답을 안 주고 앞과 뒤에 줄 수밖에 없느냐? 밑줄에 주면 다 맞으니까. 다 맞으니까.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어려워서 보기를 주고 어려워서 밑줄을 주는데 여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사실 그림이나 그래프가 나왔을 때도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약간 부족한 관계로 제가 간단한 얘기만 하나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요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축이죠? X축이요. X축이죠. 요건 무슨 축이죠? Y축. Y축이라고 합니다. 어우, 똑똑하시네요. 많이 하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자, 요건 뭘까요? 요건. 요렇게 그어져 있어요. 요건 뭘까요? 자, 요렇게 그으면 뭘까요? 요건. 많은 학생들이요. 요렇게 그으면 이걸 Y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X축의 값이에요. 아, 그렇죠. 요렇게 그으면 이거 X축이요. 그런데 이건 Y축의 값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요렇게 가는 걸 X축으로 착각하고 요렇게 가는 걸 Y축으로 착각해서 틀리거든요. 사실 요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X축과 Y축을 좀 잘 이해해둬라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택지와 관련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자, 선택지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놀랍게도 1번 선택지 보세요. 볼 수 있겠군. 끝에 2번 선택지 볼 수 있겠군. 3번 선택지는 뭐냐면 볼 수 있겠군. 4번은요. 보여주는군. 5번은 볼 수 있겠군.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답률은 71%밖에 안 돼요. 답은 몇 번입니까? 보여주는군이에요. 볼 수 있겠군, 볼 수 있겠군, 볼 수 있겠군, 보여주는군, 볼 수 있겠군. 답은 보여주는군. 자, 이게 답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선택지를 만들죠.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답을 만들 때 이게 오답 시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건 범위를 확대하고 싶어져요.
적절하지 않은 건 범위를 축소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개방형 선택지라 그래요. 약간 개방돼 있어서 웬만한 볼 수 있게 그렇죠.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 적절한 게 되고 보여주는군. 딱 그러면 꼭 그래야 되는 거죠. 꼭 그래야 되면 적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 보면요.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뭘 얘기 드리고 싶냐면 끝을 보면 아니었을까? 추측이죠. 가능성이 있겠군. 굉장히 개방적이죠. 볼 수 있지 않을까? 개방적입니다. 전략일 수도 있겠군. 개방적인데 그다음 보면 다시는 나아가지 않겠군. 다시는 절대로 반드시 이런 거 되게 폐쇄적이거든요. 네. 이게 답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선택지 간에 모순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을 보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한정되어 실감이 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2번 끝을 보면 연결된다는 점이 묘미가 있대요. 한정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 완전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 5번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요. 닫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닫혀 있는 게 한정된 겁니까? 연결되는 겁니까? 한정이죠. 그러면 답이 두 개일 리는 없죠?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답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보면 두 번째 선택지를 보시면 한탄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번 선택지 볼까요? 고뇌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4번 선택지를 보면 뭐냐면 지향하는 세계라 그랬거든요. 원래 지향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선택지 중에 2번하고 3번이 같다면 무조건 4번은 틀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짧게 압축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의 평가원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하지 말고 쉽게 풀라고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조카가 이번에 사실은 모 외고에 합격을 한 친구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그 외고에 간 건 결국은 그냥 좋은 노트를 가진 것일 뿐이다. 그 안에다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네 삶은 달라지는 거다. 여러분 지금 대학을 가고 싶죠? 대학은요 그냥 노트일 뿐입니다. 물론 좋은 노트를 가지면 더 많은 걸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대학의 이름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민정 선생님의 특강에 이어서 안진호 선생님의 특강까지 함께 했는데요. 안진호 선생님께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문제를 통해서 좀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키워주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말고 국어 문제풀이에 잘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안진우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2014학년도 수능 국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요령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푸는 요령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보기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할 것과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을 때 제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을 좀 학생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제 밑줄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당황하기 쉬운데요. 밑줄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은 밑줄을 중심으로 해서 앞이나 뒤에서 보면 문제와 관련된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앞이나 뒤에서 근거를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문제풀이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택지와 관련된 문제풀이 방식인데 선택지를 어떻게 보는 것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냐 했을 때 선택지 간의 모순 관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들여다보면 문항의 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겨울방학 특집으로 마련한 2014 수능정보 국어편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예비 수험생들이 커다란 마음가짐부터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떻게 좀 문제 접근할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정 선생님 그리고 안진우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2014 수능 정복 영어편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집중해 주시고요. 겨울방학 맞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만남을 진행 중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희망 특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김용택 시인의 특강이 마련되어 있고요. 16일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23일에는 이상목 서울대 교수, 그리고 3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주 특별한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학교 지원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